안녕하세요. 도와들 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0월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큰 행사가 많아서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오늘은 제가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정보와 좋은 전망으로 이 영상을 한번 재밌게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 레고랜드 이제 한창 잘 나갈 때 사진입니다. 오전 10시 전에 이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 오픈런처럼 문 열면 이제 들어가려고 엄청 줄 서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레고랜드는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빌려왔던 돈을 갚고 또 금융으로 빌렸던 돈도 갚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그 얘기부터 일단 드려보려고 합니다. 경제 시황 말씀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린 레고랜드나 뭐 둔촌 주공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거 빼면 지금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남는 게 없어요. 거의 이 얘기들로 도배가 돼 있어서 이 얘기부터 일단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비포라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일단 이 두 분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집값 50% 올랐다, 6% 떨어져서 폭락 아니다. 마치 이제 집값이 아직 더 떨어져도 된다는 뉘앙스로 해석이 돼서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의 공분을 샀던 발언인데요. 이게 불과 10월 21일 기사예요.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고통 클 거다고 얘기를 좀 여유 있게 하셨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전 영상에서 이분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빚이 많은 국민일수록 고통이 더 클 것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아마 빅스텝 한 다음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나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약간 그러니까 두 분 다 완전 얄밉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고 집값 떨어져서 힘들고 금리 올라서 다들 주식도 뭐 코인도 다 떨어지고 힘든 와중에 이런 얘기를 나 인플레 잘 잡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뭔 많은 사람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던 그런 기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애프터로 바뀌셨냐 보면 원희룡 장관님은 중도금 대출 제한 12억으로 완화. 그러니까 9억이었는데 12억까지 이제 대출 제한 완화하겠다. 그리고 규제 지역도 추가 해제하겠다. 11월 중으로 이제 앞으로 더 추가 해제하겠다고 하고 뭐 주담대도 15억 이상도 이제 허용을 한다. 뭐 LTV도 50%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갑자기 막 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로 알고 있고요. 27일이네요. 어제 기사네요.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도 은행장들을 갑자기 다 모아가지고 유동성 딜레마 빠진 채권 시장을 논의해 보자고 크게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은행장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돈 빌리러 오는 기업들이나 뭐 그런 분들 계시면 리스크 관리하지 마시고 잘 빌려주셔라.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이니까 리스크 관리하지 말고 웬만하면 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참 얄미운 게 그럼 이런 얘기라도 하지 마시지. 뭐 판단 착오는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 나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미국 파월형 따라 하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근데 우리랑 다르죠. 지금 경제 체력도 다르고 뭐 킹 달러라서 뭐 달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우리랑 다른데 자꾸 이제 그분들 따라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참 얄밉게도 말을 잘 바꾸신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사태가 심각했다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이 두 분에게 알려준 레고랜드와 둔촌주공 PF 오히려 저는 감사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 두 분이 이거 아니었으면 심각성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예방주사 뭐 느낌도 있고 뭐 독감주사 요새 맞고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데 어찌됐든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됐냐면 상징성이 너무 커요. 레고랜드는 일단은 후폭풍이 정말 컸는데
그러니까 나라도 망할 수 있다.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발행한 채권도 휴지가 될 수 있다. 유찰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공포심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예전 IMF에 대한 추억도 있고.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뭐, 강원랜드가 아니죠. 강원도 도지사, 김진태 지사가 이제 레고랜드를 만들면서 뭐 외국계 기업과도 합작을 하고 뭐 여러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여튼간 만기가 왔어요. 채권을 팔았으니까 만기가 되면 채권 사신 분들한테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9월이었어요. 근데 2050억 있는데 못 주겠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김진태 지사가. 그러니까 뭐 기업 회생 얘기를 하고 지금 공기업이랑 뭐 보증은 도가 했고 강원도가. 근데 갑자기 못 준다고? 이게 IMF의 뭐 향기가 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후폭풍이 있었던 거죠. 막 금리 발작, 채권 시장 발작하고, 공기업도 망할 수 있구나. 사기업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공기업이 이래버리면 사기업은 이제 뭐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채권에. 채권은 안전하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후폭풍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 나라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급한 불을 껐죠. 결국은 뭐 날짜도 이제 1월 뭐 29일인가요? 그렇게 갚아줄게 했다가 김진태 도지사가 다시 오늘 나와가지고 12월 15일까지 갚아줄게 2050억 뭐 이렇게 지금 수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던 사업인 게 다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물류창고도 망하고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굉장히 위험해서 돈 회수도 안 돼서 어렵다. 뭐 공사가 멈추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요건 좀 다른 게 이 중에 또 대장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고 대규모 단지고 이런 게 이 만기가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만기 오면 뭐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되는데 요거를 만기를 못 지킨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상징성이 너무 커서 이게 망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 이거 투자하겠어요? 투자했던 사람들 다 돌려주라고 하고 뱅크런 나오고 펀드런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안정 펀드로 지금 뭐 50조인가 놔둔 걸로 해서 뭐 몇 조인지 몇십 조인지 모르겠지만 긴급 투입하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 일단 급한 게 7천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뭐 8천 몇 억 해가지고 틀어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채권이 뭐 3%인가 4%만 주면 됐던 좀 안정적인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뜨고 나니까 급하게 막고 연장한 게 12%. 12%는 줘야 이 채권을 누가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지금 막은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원희룡 장관님이 급하게 포럼을 개최를 하셔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 위기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했다고 자평을 하면서 이제 막았다. 뭐 이런 기사를 내보낸 거죠. 네, 이런 얘기나 좀 하지 마시지. 정말 너무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국내에는 이 두 개의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고, 그럼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뭐 영국발 뭐 위기도 있었고 뭐 별의별 위기가 있는데 둘 중 하나예요. 이미 터졌거나 앞으로 터지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 지금 심각한 것만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안 심각한 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기사에 안 나오는. 크레딧 스위스도 예전에 기사에서 얘기 드렸었죠. 여기도 스위스에서 제일 큰 이런 투자 회사인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이게 어디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봐가지고 대표님이 크레딧 스위스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우리는 괜찮다, 뭐 주주들한테도 우리는 괜찮다 막 이메일 보내서 난리가 났고 우리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죠. 근데 자기 자본 비율 14%까지 우리는 높일 거고 증자 등을 통해서 5.6조를 이제 확충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든 터질 수 있고 또 이 찰스 웨드워즈라는 분은 코인 채굴의 어떤 지표를 만든, 채굴 쪽 관련 권위자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02 마이애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마이너들, 그러니까 채굴자들과 다 얘기를 해봤는데,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익 보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28일, 오늘이네요. 10월 28일 날 급기야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비교적 큰 채굴 업체가
연말 파산 보호 신청할 듯 주가 70% 이상 빠져버렸고 이미 이제 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데가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툭 치면 쓰러질 기업들이 너무 많고, 뭐 중국 부동산 얘기야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45%가 이자도 못 갚고 20%만 파산, 20% 정도 파산 가능성이 있다. 20%도 뭐 적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중국이 워낙 감추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뭐 스리랑카는 진작에 국가 부도 사태가 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 쌓이니까 이제 권한을 축소를 하기로 또 10월 22일 날 기사가 났고요. 이런 식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뭐가 언제 터질지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걸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정말 막 수도 없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된 박살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저는 이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왜냐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IMF까지 가기엔 너무 멀고 IMF는 동아시아만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8년 뭐 서브프라임 때랑 2020년 제롬 파월 때 벤 버냉키 둘 다 페드 의장이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2008년 때는 이때 처음 양적 완화라는 거를 처음 해봤어요. 처음.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했고 하나 차이가 있다면 2013년 5월 그러니까 5년도 넘게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테이퍼링을 처음 거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늦게도 얘기를 했지만 조심스럽게 속도 조절하면서 테이퍼링을 했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했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유동성은 금융권으로 들어갔어요. 금융권 그 회사 은행들한테 들어갔고 근데 이 20년 이 위기를 보면 일단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무제한 양적 완화 막 돈 찍어내는 영상이 있었죠. 그 제롬 파월이 막 돌려서 그래서 정말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불안한 거 다 사버렸었고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급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도 수차례 들은 바 있죠. 그리고 유동성이 이제 재무부를 통해서 이때는 금융권으로 들어갔는데 이때는 이제 재무부를 통해서 각 직접 가계로 뭐 무슨 수당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수당 다 전달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플레가 더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직접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금으로 이제 쌓아버리고 뭐 이제 소비도 많이 했고 뭐 투자도 많이 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크죠. 일단 2008년은 뭐 좋아요. 처음에 시도를 한 거니까 양적 완화도 조심스레 했을 거고 속도 조절도 했을 거고 한 건데 이제 20년은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무제한으로 하고 엄청나게 급하게 속도를 뭐 올려버리고 팍 올렸다가 팍 꺼쳐버리는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지금 다 푹푹 쓰러지는 건 똑같아요. 이때나 똑같은데, 근데 미국은 킹 달러와 오히려 더 지금 굳건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위기 전에 이제 위기 통제 경험을 토대로 극단적 정책 수혜를 본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이 경제 위기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 제롬 파월, 뭐 제니 넬런,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IMF 이런 글로벌리스트들이 좀 의도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한번 다시 내친 김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시황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코인 시황을 좀 말씀드리는데 뭐 코인 시황이랄 건 없고 이제 코인계 인싸죠. 트위터 인수를 하신 분, 이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가요 한 6개월 전쯤에 뭐 기억나시겠지만 트위터 인수에 54절을 써도 남는 장사인 이유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부자형의 쇼로 생각한 분들이 많았고 뭐 그 돈을 어떻게 뭐 가져올 수도 없다, 구할 수도 없다, 뭐 이런 기사나 분석들도 넘쳐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트위터 반드시 인수할 거다. 세 가지 이유를 댔었던 걸 그때 걸 지금 캡처를 해왔어요. 첫 번째로 부자 혐오 및 부유세의 압박. 뭐 팬데믹 하면서 뭐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뭐 워런 버핏 해가지고 뭐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니까 부유세를 낼 게 더 많아요. 만약 이걸 하면은 트위터 인수 54조보다 뭐 60 몇 조를 냈던 것 같아요. 내야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냥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돈을 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간섭받지 않는 비상장 SNS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비상장. 왜냐, 내 맘대로 해야 되니까. 상장을 하면 매 분기 실적도 실적도 내야 되고, 뭐 주주들 의사결정도 허락받아야 되고, 공시 의무도 해야 되고, SEC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간섭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상장 폐지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자산 증식 및 보호 수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인 지갑으로 할 거고 비공개 뭐 후원하기 기능이나 비공개 기능도 많이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요것도 강력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도지 코인이 많이 폭발을 했었죠. 뭐 도지를 이제 주 코인으로 쓸 거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어찌됐든 얘기를 한 대로 되긴 했는데 엄청 오래 걸렸죠. 6개월, 뭐 7개월 전 얘기니까 이게. 그래서 참 기다림은 길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시죠. 이 머스크 형님이 이제 트위터 본사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무슨 싱크대 같은 세면대를 들고 와서 나 이사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영상이 돌아다니던데 뭐 let that sink in 뭐 이러면서 내가 이제 트위터에 잘 뭐 스며들겠다 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인수를 28일 날 완료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고했던 대로 트위터의 상장 폐지 비상장한다 그랬잖아요. 뭐 3, 4년 후에는 다시 뭐 체계를 갖춰서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뭐 그렇게 상장하면 내 맘대로 못 하니까 아마도 뭐 시스템을 엄청 갖추지 않는 이상은 상장은 당분간은 안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하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더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둘 중에 하나 테슬라 할인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 왜냐 뭐 지금 테슬라 엄청 빠졌잖아요. 뭐 300불 액면 분할했다 해도 300불에서 뭐 거의 200불까지 빠졌는데 아마도 이 뭐 인수 자금 마련하려고 뭐 머스크가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안 분들 측근들이 뭐 팔았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썰이 돌면 테슬라가 저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뭐 샀어야 되지 않았을까. 또는 지금 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코인들 뭐 크게 오르지 않는 데 비해서 도지만 유독 펌핑이 좀 많았죠. 도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으면 이건 좀 팔았어야 됐지 않았을까. 뭐 최소한 100원 이상에서라도. 왜냐면 이게 이런 호재는 날짜가 정해 있는 호재는 뭐 물론 장기 투자를 한다 해도 그 호재 전에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호재가 정해졌으면 이게 뭐 그 트위터 인수가 뭐 해봤자 본전이잖아요. 그 호재라는 게 뭐 인수를 완료해봤자 본전이고 혹시 또 뭐 은행에 뭐 문제가 생기고 뭐가 생기면 이제 뭐 엄청 떨어질 거고. 그래서 호재 전엔 뭐 이더리움 머지도 날짜가 정해졌던 것처럼 그럼 그 전에 팔아야 됐던 것처럼 도지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나중에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그런 일단 투자적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특별 기획인데요. 제가 중국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정말 바빠서 못했어요. 근데 중국 얘기가 많이 나와서 특별 기획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영상 찍었고요. 일단 중국의 굴욕이죠. 예상은 했지만 더욱더 굴욕적인 대관식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시진핑이 3연임을 했잖아요. 근데 하자마자 나온 게 이제 차이나런, 시진핑발 차이나런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겠는데 미상장 중국 기업의 시총의 하루에 106조 원이 증발했다. 뭐 알리바바 여러 가지 다 이제 시총이 날아가 버리고 왜냐면 맨날 규제를 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 규제를 해버리고 또 중국의 부자들이 중국의 탈출 계획 본격화 이하나 가치도 뭐 최저치 지금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자기 측근들 7명을 다 또 고위 관직에 임명을 해버리고 또 쇼였던 것 같긴 한데 후진타오 전 주석을 이제 쫓아내는 영상도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거 안 보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냈다는 거는 나한테 혹시라도 그러니까 반대표를 100%가 나와야 되는데 내 3년임에 혹시라도 한 표 반대표 나올까봐 뭐 그랬단 말도 있고 또는 뭐 옛날 뭐 잘 나갔던 분들이라도 나한테 걸리면 뭐
끝이다. 뭐 이런 걸 일부러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게 이제 방송도 타고 하면서, 이게 독재가 더 심해지겠구나. 하던 대로 더 가겠구나 하면서, 정말 모든 게 중국한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 부자들도 지금 뭐 상하이 고급 주택을 뭐 하루 새 40% 폭락. 그러니까 그냥 싸게 싸게 팔고 이제 떠난다는 거죠. 차이나를 아예 떠난다는 건데, 117억짜리가 뭐 70억에 뭐 매물로 내놔버리고, 뭐 대만 언론은 탈중국 움직임이 확산된다. 뭐 외국인들도 도망간다. 굉장히 굴욕적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과거의 중국의 위기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중국 위기가 뭐 부동산 위기도 그렇고 하루 이틀이 아닌데 빚도 그렇고 과거 위기 때는 어땠나? 일단 최근 거 두 개만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이게 상하이 종합지수거든요. 그래서 한 2007년, 8년 요때 한번 정말 전무후무한 고점을 찍었고 또 훅 꺼졌다가 뭐 15, 16 뭐 이때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럼 요때가 경제 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요때 어땠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되게 재밌는 게 상하이에 기업이 1341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64%가 최대 주주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예요. 이게 다 나라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라 거고 상장이 안 돼 있어. 근데 돈은 없어.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할까? 보면 이제 정부가 쉽게 말하면 민간한테 비싸게 우리 같은 국민한테 비싸게 팔아 넘기려고 이제 작업을 치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뭐 인하하고 뭐 언론 조작을 통해서 홍보를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 64%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수익 전망을 엄청 밝게 계속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07년, 8년 이때 중국 펀드 붐이 불어서 뭐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때 그 뭐 펀드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팔았다. 왜냐 이제 폭락이 너무 심하게 왔으니까 아직까지도 이 고점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 논란도 생겼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싸게 이제 민간들 뭐 사람들 이렇게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고 주가를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그 우리가 20년에 겪었잖아요. 인플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인플레는 발생을 하는데 현금이 이제 트래시가 되면서 쓰레기가 되면서 그래서 그때 이 중국민들이 똑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주식을 사면서 끌어올랐다가 이제 폭락을 하겠죠. 결국 폭발 뒤에는 폭등 뒤에는 폭락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 2014년엔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하락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이거 재미를 봤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2014년에 또 한 번 2차 증시 부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외국 투자자들도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쪽에 와서 뭐 공장 지어주세요, 뭐 세제 혜택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죠. 그리고 금리나 뭐 지급 준비율이나 뭐 별의별 걸 다 씁니다. 여기에 언론 조작 또 한 번 하죠. 국영 언론을 통해서 이 기업은 뭐 장밋빛이다. 말 그대로 차이나 드림이라는 말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크게 정점을 찍고 또 내려왔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과거를 보면 이런 행동을 잘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면 뭐 일단 비슷한 전략들을 세우지 않을까요? 해외 자본 유출 막아라. 그래서 아까 그 외국인들 뭐 투자 유도하는 것처럼 투자 촉진책 도입 15개, 뭐 무역 통관 간소화 15개 조치, 뭐 세금 깎아주고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근데 워낙 뒤통수를 많이 쳤으면서 지금 중국 다 쫓겨나갔잖아요. 뭐 나가면 다 놓고 가라 뭐 이런 식인데 누가 이런 걸 하겠어요? 그리고 차이나런을 통해서 이제 아마도 이 한상춘이란 기자님은 급진적인 화폐 개혁 추진하나 화폐 개혁도 뭐 공산당들 북한이나 이런 데서 잘하니까 이런 걸로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시진핑의 뭐 수건 사업이었죠.
1대1로 그 실크로드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랑 아시아에 뭐 건설 엄청 뭐 항만 뭐 공항 이런 거 지어주면서 도로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여기를 싹 흡수를 하려는 전략이었는데 문제는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런 나라들이. 나라가 망하면 이제 뭐 빌려준 거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설계를 했던 부총리를 다시 한번 실무진으로 넣으면서 사업 수익성을 높여라. 그래서 재추진해라. 뭐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증시를 높이고 국부 유출을 막고 뭐 지금 위기를 돈이 없으니까 별의별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거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고 코인에 관심이 있잖아요. 계속 주구장창 부르짖었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얼렁뚱땅 중국의 컴백 얘기가 이제 공식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18일이었죠. 제가 이 얘기 나올 때 영상 엄청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습니다. 바빠서. 근데 저스틴 선이 이제 중국이 이르면 내달 암호화폐 산업 정책 방향성 바꾼다. 이르면 다음 달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빠를 수 있나 싶었는데 하여튼간 뭐 조만간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 뭔데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분 저스틴 선은 후오비 글로벌을 인수를 했죠. 이제 뭐 본인이 뭐 직접 한 건 아니고 뭐 뒤에 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던데 어찌됐든 후오비 글로벌 인수를 해서 뭐 HT라고 하죠. 그 후오비 토큰 또 엄청 지금 몇 번 마케팅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팔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후오비 글로벌 통해서 중국에 다시 진출을 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어떤 내부 소스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언행 일치를 하니까 이제 조만간 그런 얘기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뭐 며칠 지나니까 이제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라고 그 예전에 비트맥스밖에 없었습니다. 선물 거래소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 암호화폐 허용은 이제 홍콩 정책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와 교류할 때 홍콩이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근데 중국이 이제 계속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기는 멀겠지만 이제는 홍콩을 통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홍콩의 친암호화폐 전략을 중국의 내부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코인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뭐 면도 살고 실리도 챙기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소문이 좀 퍼진 것 같죠. 업계 내에서.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가 공식적으로 홍콩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허용을 하는 걸로 뭐 가닥을 맺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이제 10월 27일 날 내보냅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직접 투자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이제 직접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는 홍콩은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14억 이상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인구 뭐 상위 7%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전문 투자자한테만 코인 거래를 허용을 했는데 이제는 업계가 목소리가 높아진다. 산업 육성도 해야 되고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영원히 외면할 수 없다 하면서 지금 거래소 라이센스 발급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드디어 얘기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채굴 금지 후에 중국이 채굴 금지했지만 저는 분명히 모아둔 거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돈이 없을 때 2005년에 보셨잖아요. 그 상장도 안 된 주식 이제 상장시켜가지고 개미 투자자들 꼬셔가지고 다 뭐 팔아먹고 그거 이제 하지 않을까. 뒤로 모아둔 거 팔겠다. 그리고 또 하나 명분이 있죠. 대만 전쟁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대만 침공한다면서요. 직접 시진핑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국제 제재 들어올 거고 물론 중국은 뭐 CBDC 쓴다고 하겠지만 CBDC야 뭐 자기들 거 자기네나 뭐 우방 몇 개만 쓰겠지 뭐 제재해버리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재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허용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기사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금융위기에 사실 반발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 위기의 반발로 나왔는데 정부가 하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미 통화를 대체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이미 국내로서 보면 위안화를 2배 이상 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내외 송수신액이 비트코인이 지금 69조인데 위안화는 32조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지금 수출이 많고 관계가 아무리 높기로서니 비트코인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투자 수단으로도 자리 잡았고, 뭐 여기 보면 해외 주식, 유학, 거주비, 송금 목적으로 코인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 수수료도 적고 감시망도 피할 수 있고 빠르잖아요. 뭐 비단 리플 스텔라 아니더라도 트론만 해도 정말 빠르고 쌉니다. 뭐 금액에 상관없이 1트론인가 그래요. 80원인가 90원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가격만 많이 떨어져 있지 이미 통화는 대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계 경제가 이제 코앞에 경제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이제 몇몇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도 곳곳에 지뢰밭이 깔려 있어서 뭐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은 위기 대처 수단으로 홍콩을 통한 암호화폐 코인 붐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몰래 모은 걸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내년까지 인고의 시간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혹 중국발 현금화할 기회가 온다면 분할 매도도 잘 하셔야 된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